1926년 8월 4일 그녀가 사라진 뒤에 그녀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앨범은 당시로는 경이로운 10만 장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당시 그녀가 오로지 사랑만을 위해 세상을 등졌다고 말하는 언론의 기사들입니다. 조선의 남녀 두 사람이 그들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선상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유명세를 지녔던 이들의 기사는 며칠 동안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취입한 노래가 유언으로 간주되며 공전의 히트를 쳤지요. 그 노래는 바로 1880년 루마니아 작곡가인 이바노비치가 군악대를 위해 작곡한 도나우강의 잔물결을 구슬프고 우울하게 편곡한 사의 찬미입니다. 그녀는 왜 경쾌한 4분의 3박자 왈츠곡을 이토록 느리게 연주하여 비극적인 느낌을 살리고 슬픈 가사를 쓰게 된 것일까? 그녀의 자살이 다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슬픔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까? 1926년 8월 3일 밤 11시 시모노세키항 일본과 부산을 잇는 관부 연락선이 요란한 기적을 울리며 부산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금음을 사흘 앞둔 여름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새벽 4시 스시마섬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갑판을 순찰하던 급사가 1등객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승객은 없고 짐과 메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모는 미안하지만 이 짐을 주소지로 보내주세요였습니다.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갑판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는 그녀의 죽음을 한편의 치정극으로 몰고 갔습니다. 윤심덕 그녀는 조선 최초의 여성 성악가입니다. 그녀는 1897년 평양에서 태어나 경성여자보통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후 조선 총독부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도쿄의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한국 최초 소프라노라는 칭호를 받은 조선의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활달한 성격으로 도쿄의 남자 유학생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큰 키와 목이 긴 서구형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격만큼 가정환경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남매 중 둘째였던 그녀가 부모님을 봉양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사정이었지요. 알려진 성격으로 보아 그녀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탓하지 않고 변화를 꿈꾸며 꿋꿋하게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관중을 취하게 하는 인류성악가 조선 제1의 성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일본 식민지 하에 있던 조선이기에 일본의 유학생이면서 여성이고 조선인이면서 우리의 여성상과 동떨어진 그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삐뚤어진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인류성악가 윤심덕 기획을 다루면서 어떤 부호의 집에서 유숙을 한다는 등의 감정적인 기사도 함께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자들은 그녀가 만난 남자들을 죄다 스캔들의 대상으로 지목했고 작곡가 홍남파, 문인 박정식 등 그녀는 많은 남자들과의 구설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그녀는 자유연애를 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런 성향이 인사만 나눈 사람과의 스캔들을 모두 책임져야 했을까요? 그녀에겐 너무나 모진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경성 갑부 이용문에 첩이되었다는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이자 그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925년 신여성 3월호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기사를 대놓고 썼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도 남을 만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하얼빈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형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고서야 경성으로 돌아온 그녀는 성악가의 꿈을 포기한 채 조선 총독부 시험방송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작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중가요입니다. 1927년 2월 개국한 경성방송의 초기 출연자는 기생들이었기 때문에 대중가수는 천하게만 여겨졌는데 이를 국비 장학생인 성악가 윤심덕이 함께한 것에 세상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시대 반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자의 업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그녀는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연극 배우로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소위 연예계에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지금의 인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출 가맹의 여관에서 머물며 연기 연습을 하였건만 성악을 전공한 그녀의 목소리와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연기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고 관객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한 동생 윤성덕이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기념으로 레코드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경성을 출발해 오사카로 향했고 당시 니토 축음기 회사에서 녹음을 마쳤지요. 애초에 26곡이었던 것을 그녀의 간곡한 청으로 한 곡을 더 추가해서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곡이 바로 사의 찬미입니다. 김우진, 그는 전라남도 대보의 장남이자 가업을 이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귀국하여 부모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해 자식을 낳았지요. 또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으로 취임하여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문학에 대한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원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그는 집을 나와 일본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윤심덕과 김우진, 그들은 와세다 학교에서 연극 활동을 하던 중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이 절실히 사랑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었던 김우진이었고 소위 잘나가는 신여성 윤심덕은 학교 퀸카 중에 퀸카였기 때문에 굳이 유부남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윤심덕이 조선으로 넘어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김우진의 가족 행사에 성악가인 그녀를 불러 노래를 부탁함으로써 길을 틔워주었고 배우의 길을 권유했던 1등.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인 듯합니다. 두 사람의 관심사가 비슷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을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적인 신뢰와 정을 돈독히 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친끼리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했을 텐데 당시는 1920년대로 전통적 인습과 자유주의 신문화가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지요. 조선시대 남성 우월주의에 아직도 젖어있던 조선이었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이 아닌 낯선 단어인 신여성이라는 용어로 윤심덕을 구분지었습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고 발목을 보이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직은 많은 조선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으며 더욱이 남성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남성과 엮여있는 윤심덕은 지속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되었고 상처만 남은 그녀는 홀로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김우진이라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자 연락을 한 것이겠지요. 윤심덕을 깊은 좌절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한 김우진은 그런 그녀를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세상사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에 대한 좌절을 느낀 그도 그녀와 뜻을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에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날 가판의 급사를 매수하고 몰래 빠져나온 이후 로마에서 악기상을 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본 레코드사인 니토사가 그들의 존재를 숨겨주고 자살로 마무리하여 큰 돈을 벌려고 꾸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동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어 시대적 비극을 가볍게 넘기려 하였고 큰 돈을 챙긴 자본주의가는 현대까지도 죽음의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심덕과 김우진 두 사람의 죽음은 열렬한 사랑의 징표가 아닌 그들의 우정과 고심하던 당대 문화예술의 한계로부터 억압받았던 젊은이들의 결말이 아니었을까.